자, 오자 토론 이어갑니다. 이철희 의원, 정용기 수석대변인, 이용주 의원, 진수희 전 장관, 이정미 의원 나오고 계시고요. 자, 그럼 이정미 의원의 지난 대선의 변곡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선거를 시작할 때부터 정권 교체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들을 믿었고 뭐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정당의 재집권은 가능하지가 않다. 그리고 전체 한 70%에서 많게는 80% 파이 안에서 야당 내부에서의 개혁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제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그 정권 교체 적임자로서의 경쟁이 딱 시작이 되자마자 안철수 후보가 1위 후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들을 펼치는데 이제 가장 큰 미스는 결국은 굉장히 강력한 개혁성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달리 자기는 그럼 좀 더 이렇게 넓은 세력들을 좀 포괄하고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이렇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래서 이번에 그 개혁 정부를 끌어나갈 적임자로서 안철수 후보에게는 좀 자격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뭐 대세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진보 정당으로 대선을 완주하면서 의미 있는 득표를 이번에 얻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과정에 있었는데 저희들한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바른정당 12명 의원의 탈당이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게 나쁘게 효과를 그렇죠. 그러니까 동정론이 상당히 일면서 정의당에게 일정 좀 새로움을 기대했던 새로운 어떤 지지자들 유권자층들이 쭉 유입이 되고 있던 상태였는데 그 12명 탈당 사태가 딱 터지고 그 다음 날 또 그 후보님 따님 관련해서 또 사건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사전투표가 이루어졌죠. 예. 네. 그러면서 약간 지지율이 딱 주춤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 후보 쪽으로 쭉쭉쭉 빠지는 게 뭐 쭉쭉쭉 해봐야 2, 3%긴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그게 굉장히 큰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양상이 나타나면서 야 큰일 났다. 저희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때 왜 심상정 아니면 유승민을 선택하라는 캠페인을 아니 하셨어요? 이 얘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SNS에서 떠돌아가서 저희들 뭐 일일이 그거를 다 대응을 하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일부 지지자들께서 이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제 구세아라 유승민은 지난번 TV 토론에서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어떤 맥락이신지를 알 것이고 그리고 나서 어떤 한 그 TV 토론이 있었던 과정에서 저희 김종대 의원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각 당 후보들에게 자기 후보가 아니면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도 뭐 우리가 아니면 누구 이렇게 이제 각자가 다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고 저희 김종대 의원은 보수 지지층이라면 홍준표 후보보다는 유승민 후보를 찍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약간 고기만 딱 따가지고 마치 우리가 유승민 캠페인을 했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SNS에서 그게 이제 돌았었죠. 그것도 있었지만 한 번 더 다른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따로도 질문했어요. 한 번. 그러니까 그 질문들이 다 당신이 지지하는 그러니까 당신 자당의 후보가 아니라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나온 맥락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섭섭하네. 아니 보수 후보층이라면 홍준표가 아니라 유승민이다. 보수 후보층 심상정 후보를 지지할 리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이 빈정상하네 오늘. 아니 이게 아니라 처음 저는 토론을 못 보고 다른 인터뷰에서 워딩을 썼는데 그때는 보수 후보라면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 보수 후보라면이라는 전제를 빼고 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오해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프레임이 더 유포됐거든요. 그래서 의아하다. 왜 이런 전략을 쓸까? 그건 전략이 아니었고요. 전략처럼 보였죠. 이제 후보와 의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바른정당이 보수 혁신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의당은 일관되게 바른정당 자체는 지난 정권에 대한 책임 있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의당 아닌 정당 찍으려면 어디 찍을래? 바른정당 찍으세요.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거는 저는 맥락으로 들렸어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런 식으로 정의당을 일면 또 공격을 했던 저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거는 절대 그런 뜻으로
것으로 이해할 어쨌든 섭섭한 일도 걸로. 아니고 그런 전략을 펼칠 리도 없다라고 하는 네. 것은 좀 분명히 해드릴게요. 예. 하여튼 정의당의 변곡점 마지막 순간에 12명의 네. 배가 절로 떠나면서. 네. 그게 이상하게 3쿠션으로 정의당한테 왔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용주 의원님 3번.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아차 싶었을 때. 예. 이번 대선에서 변곡점. 이제 다른 여러분 동감하시다시피 이 탄핵 이후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 이후로 작년 12월 9일자 이후로 언젠가는 이제 조기 대선이 올 것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빠르면 1월 달에 그런 늦으면 얘기도 2월 있었죠. 달에. 예. 예. 그런데 이제 4월, 이제 결국에는 이제 5월 9일 하게 된 거죠. 결국 이제 12월 달에 대선은 조기 대선이 있을 거로는 12월 달에 결정된 걸 봤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정권 교체, 즉 여당 기존에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정권 교체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선택지가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국민의당의 후보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많은 관심사였고, 제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후보 정도로면은 이번 선거 한번 치러서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변곡점은 결정적인 거죠. 2월 16일에 있었던 사건, 2월 16일. 올해 2월 16일 무슨 일이 있었냐. 홍준표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12월 말이나 1월 초, 1월 말, 2월 초까지 전혀 대선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사람이죠. 이제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때 또 그런 언급을 했어요. 대선 출마 어떻게 말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설명 이게 무죄 판결 날 거라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거고. 근데 이제 다른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자유한국당에 있던 다른 후보들과 달리 홍준표 후보는 좀 다른 성격이 있었죠. 어떤 성격이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는 좀 거리가 어떻게 반박적인 거죠.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고 또 이 정부 들어서서 경남 도지사를 하고 있으면서 현 정부에 가담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아서 현 정부 실정으로부터 조금 더 한 발 또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경남지사라는 일정한 지역적 연구가 있어서 기본적인 지지율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후보군이 2월 16일 날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지지율이 8%, 9% 이 정도 있어서 저희도 국민의당 생각으로서는 홍준표 후보하고 이제 유승민 다른 이제 보수정당 후보들 다 묶어서 15% 선으로 묶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선거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어마어마한 선전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마도 지역주의가 많이 이제 개선됐다고 했는데 선거 결과를 보면 절대 지역주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개선되지 않았고 그 부분은 추후에 이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곡점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직접적으로 대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마련됐다. 하필 왜 고등법원에서 그때 발표를 했는지 한 달만 뒤에 있어도 출마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출마 못했다면은 당시 자유한국당에 있던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 정도의 지지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수 쪽으로 쏠렸던 지지율이 변동이 국민의당 안철수 쪽 많은 선택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무너진 결과 보수 쪽도 PK, TK에서도 적절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 결과 호남에서 될 수 있는 문재인을 무너지자 해서 집중적인 전략적인 투표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곡점 그거죠. 아직 두 번째예요? 네. 두 번째 변곡점은 논문 발표하는 줄 알았어. 저희들 정책 발표의 첫 번째 순위가 아마 유치원 정책이었을 겁니다. 육아 정책. 그 당시에도 말했었죠. 이게 결국에는 우리 실수, 아까 말한 안철수 실수했다는 안철수 실수가 아니라 언론이 실수했는데 그걸 잘 활용한 게 민주당에서 적절히 잘 지적한 거죠. 당시만 하더라도 논쟁은 이거 같지 않습니까? 병설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 문제였는데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 문제가 뭐가 되냐. 사립 유치원 하는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적정하냐서 업계의 이익을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쪽으로 이제 몰고 가게 돼서
소위 정책 발표라는 일인데 조심스러워 그 뒤로는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고. 변곡점이 너무 깁니다. 네. 세 번째는 가장 결정적인 거죠. 변곡 라인이야. 찍어야 변곡 되는데 라인. 완만한 능선을 변곡 지나가는 선이었어. 느낌이야. 네, 세 번째는 변곡선. 결국 이제 TV 토론에서 참패를 한 거라는 거죠. 참패. 이론의 여지 없는 참패. 그만큼 그 부분은 이제 후보가 준비가 덜 됐었고 다른 것을 토론을 뒷받침할 참모들이 제대로 보필을 못했다.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변곡점은 안 도와주셨는데. 홍준표의 대선 출마가 가능하게 됐던 무죄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캠프 입장에서 아차 싶었던 때가 바로 말씀하시니까 토론회 때였어요? 예, 아닙니다. 저거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유치원 발언 때도 컸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이거 간단히 실수한 건데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니라 언론이 오버리 했던 건데 이게 그렇게 크게 굴러갈지 전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틀 3일쯤 지나고 나니까 전혀 다른 모양새로 공격의 포인트 바뀌어서 공격했어요. 아니 그거는 직접 안철수 후보의 워딩이 방송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오버한 게 아니고 아니 본인이 실수한 거예요. 아니 그게 전혀 아니고 본인은 제대로 말했는데 제대로 말 안 했어요. 아니 워딩을 다시 보시면 아신다니까. 그 결론을 그려놨어요. 언론이 오버한 걸로 결론이 났던 거고 그 이후에 내 주제의 전선은 병설 단선이 아니라 나중에 돌고 돌아서 왜 사립 유치원의 업계 이익을 대변하냐 이걸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니에요. 민주당이 정확히 공격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 당시에 단설 유치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이 있으셨고 그 후에 이거를 자꾸 이제 방어를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패배하신 진수입니다. 패배하신 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자당의 후보가 혹은 자당 캠프가 아차 싶었던 순간 제가 먼저 그냥 얼른 숙제하듯이 넘어갈게요. 정용기입니다.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어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12분의 의원이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아차 싶었어요. 받아들였는데 왜 오지 마? 왜 아차냐면 오시는 것 자체도 바로 선거가 임박했는데 이게 역효과가 예전에 정몽준 사태 이런 걸 보는 듯한 이것도 있었지만 기시감이 또 하나는 친박 의원들 징계 해제가 같이 그때 친박 의원들이 들고 나오니까 야 이거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후보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 무렵에 바로 장인에 대한 어떤 표현의 문제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버 크로스를 이루고 막 골든 크로스를 향해 가던 중에 그 추동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린 게 정치적인 거 그다음에 개인적인 거 두 가지가 같은 시기에 일어난 부분인데 그때 참 저는 정말 혼자서 야 이거 오셨어요? 아차가 아니라 이게 참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대통합의 명분으로 아니 그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대변인으로서는 대변인 그것도 있고요. 또 지지층이 다수가 그걸 원하긴 원했습니다. 저한테도 말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왜 안 합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하지만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의원님 오실 때는 이건 아닌데. 역효과가 항상 있는데 역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수입니다. 당이 아차 싶었던 순간하고 후보가 좀 아차 싶었던 순간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의 경우는 탈당에서 나오자마자 창당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개혁신당 이름으로 여론조사하고 했을 때는 지지율이 새누리당보다 높았어요. 근데 그 무렵에 선거 연령 인하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당이 입장을 머뭇거리고 번복하는 바람에 그때 기대가 이제 실망으로 변하면서 지지율이 그때 꺾였는데 그 이후로 지지율 회복이 참 그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때 단일화 발언이 그랬고 이제 후보가 아차 싶었던 부분이 바로 대선 레이스 시작하자마자 우리 후보가 보수 단일화론을 들고 나왔을 때
캠프 내부에서 좀 아찔했어. 네, 확 꺾였죠. 확. 예.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TV 토론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만회를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다녀라. 예, 이철입니다. 제가 이 방송 나와서 실버 크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많이 쓰이대요. 네. 자랑이십니까? 보람을 느끼. 예리했습니다. 네, 저는 저희가 유승민 후보에게 TV 토론하면서 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가지고 정책본부장이라고 얘기하라는 거는 실언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토론회 때 쿨하게 사과한 거는 해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만 그때는 깜짝 놀랐었어요. 저도. 악수가 아닌데 속된 말로 C급했습니다. 표준 어쩌 C급. 네. 그거 말고는 크게 보면 전략적으로 제가 약간 내부에서도 약간 혼선이 있었던 거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정권교체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부에서 논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말이 되냐. 정권교체는 정권교체다. 그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빨리 저희가 트닝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인정을 하되 어떤 정권 교체로 가는 게 맞냐. 그래서 저희가 통합정부도 내고 통합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논쟁이 만약에 잘 정리되지 않았더라면 저희도 상당히 좀 혼선이 있었을 텐데 내부에서 조금 논쟁을 하다가 빨리 정리를 해준 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진짜 내부에서 심각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적폐 얘기를 너무 많이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상대 후보들이 적폐 세력이라고 하니까 그게 유권자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 근데 유권자를 이렇게 나누느냐 분열을 시키냐 이런 공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고비 국면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저희로서는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적폐에서 통합담으로 넘어간 게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이정미입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니까. 아니, 저희는 사실은 이제 초반부터 굉장히 페이스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쉬운 점은 막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10% 지지율까지 갔다가 이제 쭉 빠지기 시작을 했던 건데 그게 깜깜이 선거 시작되면서 사표론 확 다 돌고 사실 저 아는 분도 몇 분이 투표장 앞에 갈 때까지 5번이었다가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 1번을 찍었다는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12척도 떠나고 배가. 그만큼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막 절박함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있었는데 제가 막판에 안철수 후보 뚜벅이 유세 딱 시작할 때 막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가 저거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판에는 정말 읍소를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지금 심상정 후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호소들도 많이 했지만 훨씬 더 절박함으로 이 진보 정치를 키워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는 이런 것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구상을 안 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딱 그걸 먼저 시작을 해버린 거여서 저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딱 이때 진짜 삼보일배라도 하시지만. 별 얘기 다 했습니다. 뭐 삼보일배만 얘기해봤겠습니까? 어디 올라가자 머리를 깎자. 정말 죽기 살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것도 사실 그렇게 한다고 표가 될까? 나왔어요? 아니 얼마나 삭발. 절박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왔겠냐. 뭐 이 말씀. 안 하시고 참 다행이네 삭발이. 그럼요. 아무튼 그게 그 결정적 한 방이 나중에 너무 아쉽다는 막판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이영주 의원입니다. 항상 마지막에 하시네요 오늘. 기대하셔야 되니까. 안철수 후보죠. 예. 이제 이 부분들은 뭐 당하고 후보하고 약간 좀 유리돼 좀 멀어져 있달까 그런 뭐 정책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제 발생된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이제 토론회 과정이나 이제 전체적인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개혁성 이게 또 호남 지지자에 대한 부합성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가 햇볕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워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찬성이 아니다. 뭐 공과 이런 식으로 말고 찬성한다고 하면 찬성이다 라고 해놓고 뭐 과거를 논하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끝까지 입에서 찬성이란 말이 안 나왔다는 것이 저는 막 큰 실수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햇볕에 찬성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찬성해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야. 보수표를 의식해야 돼. 그런 그러니까 토론 양손에 다 잡으려다가 그 토론 전략은 어디서 당에서 짠 게 아니에요? 캠프에서? 어쨌든 이제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은 이번에도 킬 것 같은데 답변이. 두 번째는
이건 뭐 저 득실은 모르겠으나 제주 토론회 가서 여러 가지 경제 분야 하나는 이제 안보 분야로 했지 않습니까? 안보 분야로 펴고 이제 편에 묶일 때 이렇게 묶여야 되니 저쪽으로 다시 묶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저희들이 사드 문제에 있어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입장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것은 뭐 어느 게 뭐 정책적으로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그 실제 변경한 것이 이후의 선거 과정을 보면은 지난한 길을 간 거다. 토론회라든지 뭘 보더라도. 그래서 사드에 관련한 입장을 변경한 부분은 앞으로도 그리고 뒤로도 두고두고 이제 문제거리가 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거는 이제 결국엔 사면론에 가는 거죠. 박근혜 사면론에 대해서 한 해 안에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렵게 말하지 말고 그냥 명확히 박근혜 사면 안 하겠다 딱 한마디면 정리가 됐을 텐데, 같은 취지의 말을 굉장히 중의적으로 어렵게 해서 지지자들로 하기면 저게 한다는 소리인지 안 한다는 소리인지, 뭐 이해하지 뭐 혼란을 가지고 한 이용재 님을 메시지 팀에다 보냈어야 되는데 MB 아바타로 대해서도 다른 게 아니라 사재강 사업 제주도 하겠다 딱 한마디면 해결됐을 문제인데 그것을 엉뚱하게 또 다른 말로 자꾸 표현을 해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요. 그 캠프 그러니까 당 캠프와 상관없는 다른 조직에서 메시지를 만든 거예요? 당 캠프도 있었지만 뭐 당 캠프도 사람이 여러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용주 의원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결론은 이제 소위 이제 정책 부분에 있어서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한 여러 개 부분 그리고 이제 사드의 문제에서는 보수 쪽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에서 중도라고 하는 게 참 이 포지셔닝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일본한테 저희가 도움을 드린 게 힘내라 심상정, 굳세어라 심상정 잘한다. 저도 그렇고. 그 얘기할 때마다 했더니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일본을 쫙 몰렸어요. 저희 원래 도와주시려고 그런 거였어요? 에이, 설마. 그러니까. 설마 홍준표 후보 얘기 듣고 그렇게 옮겼겠어요. 뜻대로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사가. 민주당에서 표를 빼서 정의당으로 가라고 멘트 쳤는데. 저희 이번 입장에서는 진짜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정말 파이팅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진심으로 바라는데 이 진정성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심상정 후보가 굳세어라 유승민 그거는 좀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네. 우리가 조금 플러스가 그렇죠. 됐다고 보는데 여기 마이너스 거기 플러스. 이번 캠프에서 뭐 굳세어라 힘내라 심상정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니요, 나 진짜 그때마다 정말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알기 때문에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에 영향을 별로 안 줬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앞으로 정계 개편이라고까지 좀 거창하고 각 당에 큰 변화가 있을 게 있나요?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 당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른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진다는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럴 일 없습니다. 이용주 의원입니다. 명확합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바른정당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까? 예. 근데 원내대표님들끼리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원내대표는 왜 개인 입장을 그렇게 얘기하는지 당의 다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원내대표들은 곧 떠나가려 원내대표들. 근데 정영기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튼 정계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첫 번째 시발점이 바른정당일 거다라고 하는 거에는 대체적으로 인식이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당장에 지금 국민의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방금 이용주 의원 말씀하셨듯이 교섭단체 20석에 딱 걸려 있기도 하고요. 자유한국당에서 땡깁니까 바른정당은? 아니 그게 아니라 보수 지지층 이번 대선의 보수의 패배는 결국은 보수 분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수의 어떤 단합 이런 거를 바라는 지지층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바른정당을 흡수한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요인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반기문을 일종의 구세주처럼 반기문을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중에 대장이신 분은 바른정당 안에 계세요. 김무성 의원요? 아까부터 전 특정인 이름은 직접 말씀 안 드립니다. 알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찌 됐건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의 원심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김무성 의원과 얘기 중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고. 예리했습니다. 아니, 네. 0.1초 걸렸어. 아니요, 나올 때까지. 아니, 진짜 다만, 아닌데 제가. 아니, 모르시는 거야. 아니, 반기문을 저기로 하려는 쪽과 유승민 후보를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아까 진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파가 쫙 나눠져 있었군요. 이거 다 가셨어요. 그분들은 가셨고요. 그러니까 대장이 아직 남아계시는 건 맞잖아요. 이제 김무성 대표는 이제 생각도 많이 바뀌셨고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제가 반론이 있는데 아까 왜 보수 분열 얘기하셨는데 이번 대선 패배가 보수 분열 때문에 그랬다는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선거가 진 거는 보수가 박근혜 정부 실정이 첫째 이유입니다. 그럼요. 그 얘기를 하셔야죠. 보수 분열은 아니고요. 보수가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국정농단 사태 초래한 친박 강성 친박 구새누리당 전적으로 이번 패배의 책임이 있다. 저는 그 말씀 분명하게 드려야 될 것 같고 드려야 될 것 같고 바른정당은 이미 한번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딱 20명이지만 그 20명 중에 한 분도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저는 그걸 깼다라는 책임을 질 만큼 감수할 만큼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보고요. 오히려 국민의당이 지금 숫자는 많지만 호남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국민의당에 계신 호남 의원들이 이 민주당 쪽의 이 원심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릴 소지가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국민의당 쪽이 오히려 지금 좀 더 위험한 상황인데. 국민의당이 민주당. 바른정당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바른정당과 합당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대선 이후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제까지죠. 이제 낙선 인사를 쭉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이번에 1번 찍었는데 미안한데 다음에 찍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 계속 하세요. 무슨 취지냐면은. 위로 아니에요, 그냥? 호남에서는 전략적 투표 차원에서 7대3으로 찍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만약에 이제 바른정당이 교섭단체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거는 자유한국당으로 의원이 가서가 아니라 민주당 쪽으로 가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바른정당에서 민주당으로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나오네요. 아마 이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럼 국민의당에서 민주당으로 하는 사람들 정치적 상상력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 그럴 계획 없거든요. 서로 계획은 없는데 도대체 이런 말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혹시 정의당은 그런 정계개편과 관련된 얘기가 없죠? 내부적으로. 저희는 어쨌든 200만 표 이번에 이걸 기초로 단단히 진보정당의 길을 잘 가려고 합니다. 그러죠? 저희도요 220만 220만 8,771표. 이거는 진짜 소신투표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개혁 보수의 길을 꿋꿋하게 담대하게 가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는데. 잘리는 거예요? 아니, 짧게 하시죠. 짧게. 아니, 촛불 개혁을 바랬던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서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 되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또 반목하고 이렇게 응어리진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이번 정부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성하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699만 8,342표를 믿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57만 표겠거든요. 차이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 오자 토론이 너무 아까워서 격주를 한번 마련해 볼까 하는데 바쁘실 텐데 방송 나와서 반응을 좀 보고요. 없애든가 격주로 다 살리든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의 정영길 수석 대변인,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의 진수희 전 장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지지율이 8%, 9% 이 정도 있어서 저희도 국민의당 생각으로서는 홍준표 후보하고 이제 유승민 다른 이제 보수정당 후보들 다 묶어서 15% 선으로 묶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선거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어마어마한 선전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마도 지역주의가 많이 이제 개선됐다고 했는데 선거 결과를 보면 절대 지역주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개선되지 않았고 그 부분은 추후에 이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병목점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직접적으로 대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마련됐다. 하필 왜 고등법원에서 그때 발표를 했는지 한 달만 뒤에 있어도 출마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출마 못했다면은 당시 자유한국당에 있던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 정도의 지지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수 쪽으로 쏠렸던 지지율이 변동이 국민의당 안철수 쪽 많은 선택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무너진 결과 보수 쪽도 PK, TK에서도 적절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 결과 호남에서 될 수 있는 문재인을 무너지자 해서 집중적인 전략적인 투표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병목점 그거죠. 아직 두 번째요? 네. 두 번째 병목점은 논문 발표하는 줄 알았어. 네. 저희들 정책 발표의 첫 번째 순위가 아마 유치원 정책이었을 겁니다. 육아 정책. 그 당시에도 말했었죠. 이게 결국에는 우리 실수, 아까 말한 안철수 실수했다는 안철수 실수가 아니라 언론이 실수했는데 그걸 잘 활용한 게 민주당에서 적절히 잘 지적한 거죠. 당시만 하더라도 논쟁은 이거 같지 않습니까? 병설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 문제였는데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 문제는 뭐가 되냐. 사립 유치원 하는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적정하냐서 업계의 이익을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쪽으로 이제 몰고 가게 돼서 소위 정책 발표라는 일인데 조심스러워 그 뒤로는 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상태에 있는 거고. 변곡점이 너무 깁니다. 네. 세 번째는 가장 결정적인 거죠. 변곡 찍어야 되는데 완만한 능선을 지나가는 느낌이야. 네, 세 번째는 결국 이제 TV 토론에서 참패를 한 거란 거죠. 참패. 이론의 여지 없는 참패. 그만 그 부분은 이제 후보가 준비가 덜 됐었고 다른 것을 토론을 뒷받침할 참모들이 제대로 보필을 못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쿠션으로 정의당한테 왔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용주 의원님 3번.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아차 싶었을 때. 이번 대선에서 이제 다른 여러분이 동감하시다시피 탄핵 이후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 이후로 작년 12월 9일자 이후로 언젠가는 이제 조기 대선이 올 것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빠르면 1월 달에, 늦으면 2월 달에. 네. 예.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5월 9일 하게 된 거죠. 결국 이제 12월 달에 대선은 조기 대선이 있을 거로는 12월 달에 결정된 걸 봤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정권 교체, 즉 여당 기존에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정권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선택지가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국민의당의 후보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많은 관심사였고, 제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후보 정도로면은 이번 선거 한번 치러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변곡점은 결정적인 거죠. 2월 16일에 있었던 사건, 2월 16일. 올해 2월 16일 무슨 일이 있었냐. 홍준표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12월 말이나 1월 초, 1월 말, 2월 초까지 전혀 대선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사람이죠. 이제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때 또 그런 언급을 했어요. 대선 출마 어떻게 말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설명 이게 무죄 판결 날 거라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거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자유한국당에 있던 다른 후보들과 달리, 홍준표 후보는 좀 다른 성격이 있었죠. 어떤 성격이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는 좀 거리가 어떻게, 반박적인 거죠.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고, 또, 이 정부 들어서서, 경남 도지사를 하고 있으면서 현 정부에 참여하지 않아서 현 정부 실정으로부터 조금 더 한 발 또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경남지사라는 일정한 지역적 연구가 있어서 기본적인 지지율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후보군이 2월 16일 날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자, 5자 토론 이어갑니다. 이철희 의원, 정용기 수석대변인, 이용주 의원, 진수희 전 장관, 이정미 의원 나오고 계시고요. 자, 그럼 이정미 의원의 지난 대선의 변곡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선거를 시작할 때부터
정권 교체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들을 믿었고 뭐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정당의 재집권은 가능하지가 않다. 그리고 전체 한 70%에서 많게는 80% 파이 안에서 야당 내부에서의 개혁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제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그 정권 교체 적임자로서의 경쟁이 딱 시작이 되자마자 안철수 후보가 1위 후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들을 펼치는데 이제 가장 큰 미스는 결국은 굉장히 강력한 개혁성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달리 자기는 그럼 좀 더 이렇게 넓은 세력들을 좀 포괄하고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이렇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래서 이번에 그 개혁 정부를 끌어나갈 적임자로서 안철수 후보에게는 좀 자격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뭐 대세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진보 정당으로 대선을 완주하면서 의미 있는 득표를 이번에 얻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과정에 있었는데 저희들한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바른정당 12명 의원의 탈당이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게 나쁘게 효과를 그렇죠. 그러니까 동정론이 상당히 일면서 정의당에게 일정 좀 새로움을 기대했던 새로운 어떤 지지자들 유권자층들이 쭉 유입이 되고 있던 상태였는데 그 12명 탈당 사태가 딱 터지고 그 다음날 또 그 후보님 따님 관련해서 또 사건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사전투표가 이루어졌죠. 예. 그러면서 약간 지지율이 딱 주춤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 후보 쪽으로 쭉쭉쭉 빠지는 게 뭐 쭉쭉쭉 해봐야 2, 3%긴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그게 굉장히 큰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양상이 나타나면서 야 큰일 났다. 저희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위기를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그때 왜 심상정 아니면 유승민을 선택하라는 캠페인을 아니 하셨어요? 이 얘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SNS에서 떠돌아가서 저희들 뭐 일일이 그거를 다 대응을 하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일부 지지자들께서 이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제 구세아라 유승민은 지난번 TV 토론에서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어떤 맥락이신지를 알 것이고 그리고 나서 어떤 한 그 TV 토론이 있었던 과정에서 저희 김종대 의원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각 당 후보들에게 자기 후보가 아니면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도 뭐 우리가 아니면 누구 이렇게 이제 각자가 다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고 저희 김종대 의원은 보수 지지층이라면 홍준표 후보보다는 유승민 후보를 찍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약간 고기만 딱 따가지고 마치 우리가 유승민 캠페인을 했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SNS에서 그게 이제 돌았었죠. 그것도 있었지만 한 번 더 다른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따로도 질문했어요. 한 번. 그러니까 그 질문들이 다 당신이 지지하는 그러니까 당신 자당의 후보가 아니라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나온 맥락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섭섭하네. 아니 보수 후보층이라면 홍준표가 아니라 유승민이다. 보수 후보층 심상정 후보를 지지할 리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이 빈정상하네 오늘. 아니 이게 아니라 처음 저는 토론회를 못 보고 다른 인터뷰에서 워딩을 썼는데 그때는 보수 후보라면 보수 유권자 보수 후보라면이라는 전제를 빼고 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오해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프레임이 더 유포됐거든요. 그래서 의아하다. 왜 이런 전략을 쓸까? 그건 전략이 아니었고요. 전략처럼 보였죠. 이제 후보와 의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바른정당이 보수 혁신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의당은 일관되게 바른정당 자체는 지난 정권에 대한 책임 있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의당 아닌 정당 찍으려면 어디 찍을래? 바른정당 찍으세요.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거는 그런 저는 맥락으로 들렸어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런 식으로 정의당을 일면 또 공격을 했던 저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거는 절대 그런 뜻으로 이해할 일도 아니고 그런 전략을 펼칠 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분명히 해드릴게요. 예. 하여튼 정의당의 변곡점 마지막 순간에 12명의 배가 절로 떠나면서. 네. 그게 이상하게 밖에 없습니다. 이용주 가장 의원이 큰 변곡점은
안 도와주셨는데. 홍준표의 대선 출마가 가능하게 됐던 무죄 판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 우리 캠프 입장에서 아차 싶었던 때가 바로 말씀하시니까 토론회 때였어요? 예, 아닙니다. 저거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유치원 발언 때 더 컸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제일 처음 왔을 때 이거 뭐 간단히 실수한 건데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니라 언론이 뭐 오버했던 건데 이게 그렇게 크게 굴러갈지 전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틀 3일쯤 지나고 나니까 전혀 다른 모양새로 밖에 공격의 포인트 밖에 공격했어요. 아니 그거는 직접 안철수 후보의 워딩이 방송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오버한 게 아니고 아니 본인이 실수한 거예요. 아니 그게 전혀 아니고 본인은 제대로 말했는데 제대로 말 안 했어요. 아니 워딩을 다시 보시면 아신다니까. 그 결론을 그려놨어요. 언론이 오버한 걸로 결론이 났던 거고 그 이후에 내 주제의 전선은 병설 단선이 아니라 나중에 돌고 돌아서 왜 사립 유치원의 업계 이익을 대변하냐 이걸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니에요. 민주당이 정확히 공격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 당시에 단설 유치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이 있으셨고 그 후에 이거를 자꾸 이제 방어를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패배하신 진수입니다. 패배하신 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자당의 후보가 혹은 자당 캠프가 아차 싶었던 순간 제가 먼저 그냥 언론 숙제하듯이 넘어갈게요. 정용기입니다.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어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12분의 의원이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아차 싶었어요. 받아들였는데 왜 오지 마? 왜 아차냐면 오시는 것 자체도 바로 선거가 임박했는데 이게 역효과가 예전에 정몽준 사태 뭐 이런 걸 보는 듯한 이것도 있었지만 기시감이 또 하나는 친박 의원들 징계 해제가 같이 그때 친박 의원들이 들고 나오니까 야 이거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후보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 무렵에 바로 장인에 대한 어떤 표현의 문제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버 크로스를 이루고 막 골든 크로스를 향해 가던 중에